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기 업무 나갈 차례죠? 교재 29쪽입니다. 자, 29쪽. 중기 업무 파트인데, 여기는 출제가 지금 많이 될 때는 11개까지 냈었어요. 작년 시험에서 8개인가 여기서 출제가 됐고, 기본적으로 6개 이상을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시험에서 장난을 조금 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사무소 설치에 대한 내용인데 설치 기준이 나와요. 이 설치 기준은 우리가 이미 다뤘었는데 건축물 대장의 이전 건물에 확보하는 거예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다만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에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설치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설치 원칙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한 개만 둘 수 있다 그랬어요. 한 개만. 그래서 이것을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라 합니다. 등록이 하나는 사무소도 하나야 된다. 근데 이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우리 법인이에요. 법인인개혁공사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지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고요. 법인이 아닌 경우는 절대 분사무소 못 둡니다. 그럼 법인은 분사무소를 둬야 되게요? 둘 수 있게요? 둘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 원칙과 예외를 위반한 게 뭐냐? 이것이 바로 이중사무소예요. 그러니까 이중사무소는 당연히 설치가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개설 등록을 여기다 했어요.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을 확보한 겁니다. 근데 영업이 너무 잘 돼갖고 옆 건물을 더 임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개업을 했어요. 그럼 이거 이중사무소로 가죠. 근데 이 두 번째 중개사무소가 가설 건축물이었어요. 그럼 이중사무소 피해 가느냐? 못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중개사무소는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이건 전부 다 이중사무소로 갑니다. 자, 그럼 독립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솔이나 천막대를 설치해서 이동식 중개업소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른바 이제 떴다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중사무소를 설치했던, 임시를 설치했던, 이건 죄질이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꼭 기억해 두시는데, 이중사무소를 놓거나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다 걸리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저는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d 1-1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자에 걸리면 1-1. 기억나요? 그래서 1-1입니다. 1년 이하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벌을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중자 3가지 있잖아요. 다 나왔거든요. 이중 등록이 있었어요. 이거 이중 등록은 등록이 2개 이상이죠. 이때는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양쪽 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버리고 1-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이 있었어요. 우리 개업공사가 이중 소속이 걸리면 이 개공은 필취죠. 필요적 등록 취소에 1-1이었습니다. 근데 이중사무소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중사무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죠. and 1-1이에요. 그래서 제재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이중사무소 아주 잘 묻고 있어요. 임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 요것도 아주 잘 묻고 있는데, 요거 2개는 필취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임취예요. 원래 이중사무소 필취였다고 그랬죠? 원래 필취였는데,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 요게 들어오면서 이걸 임취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잘 묻습니다. 그럼 요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 서구에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확보했어요. 근데 연수구에다가 등록을 하고 또 사무소 확보했어요. 그러면 등록도 2개, 사무소도 2개죠. 이러면 이제 경합범으로서 가중처벌을 하긴 하는데 일단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등록이 2개 이상이면 무조건 뭐로 간다? 이중등록으로 가요. 그러면 이중사무소는 그거네요. 등록은 하나인데 사무소가 2개 이상. 그러니까 서구에 등록을 하고 사무소를 뒀어요. 근데 연수구에다는 등록을 안 하고 사무소만 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게 이중사무소예요. 됐죠? 등록은 하나인데 사무소가 2개수 이상이다. 그럼 이게 이중사무소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 글자 잘 보여요? 잘 안 보입니까? 글자체가 되게 흐려 보이는 것 같아, 오늘. 우리 학원 내 PPT 자료가 지금, 글자가 이게 얇은 거로 되어 있구나. 다른 교수님들은 두꺼운 걸로 씁니까? 그래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학원도 여기를 글자를 두꺼운 걸로 해야 되겠네. 글자체가 얇구나. 쉬는 시간에 글자체 싹 바꿔야 되겠네, 다. 자, 그럼 일단 잘 안 보이시더라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이죠? 이 중차대한 중개사법을 하면서 글자가 잘 안 배우면 안 되죠? 좋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뭐, 제가 발음이 워낙 명쾌해서 잘 보이시죠? 예. 분사함수로 보겠습니다. 그만해야지. 월요일서부터 정신없는 소리야. 자, 이 분사함수로 가는데, 이 사무소에서는 있잖아요. 분사함수하고 이전을 제일 잘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사함수하고 이전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법인만 분사함수를 둘 수 있고, 이제 분사함수를 두기 위해서는 설치 요건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29쪽 맨 밑에 있죠. 자, 그럼 분사함 설치 요건은 일단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된 사무소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돼요. 이거 제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에요. 그럼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여기는 절대 분사함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 등록관청 내는 사무소가 하나 된다. 이 원칙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추가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 잡아두시고 그러니까 동일 시군구에는 사무소가 하나 됩니다. 그리고 분사함소의 소장님을 우리는 책임자라고 그러는데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되죠. 이때 우리 특수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특수법인의 분사함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이거 아주 잘못 씁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가 설치요건 기본 세 가지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되는 요건이더라. 그 추가되는 요건이 보증을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그 얘기죠. 여기 서구의 주된 사무소 2억 설정돼 있겠죠. 그럼 만약에 광명시에다 분사함수 둔다. 1억 추가죠. 시흥시에다 둔다. 1억 추가해요. 김포시에 둔다. 1억 추가해요.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추가합니다. 그럼 법인이 만약에 분사함수를 4개소를 뒀다. 그럼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액 얼마 돼야 돼요? 6억. 그럼 이거는 의뢰인 보호주체라는 느낌 오죠? 만약에 여기 광명시 분사함수 하고 났어요. 그럼 이 법인은 6억 가지고 지급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둘 때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한다. 그 점을 이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책임자는 고용신고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미리 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함 설치 신고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미리 받고 온다.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함수 확보해 놓으시는 건데 분사함수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 놔야 되고 단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럼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설치 요건 이제 확보했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신고에 대한 부분인데 설치 신고 들어갑니다. 이제. 그럼 분사함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이나 우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광명시에 분사함 설치하는데 지금 서구청장에게 신고하라는 얘기죠. 해서 분사함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 처리는 어디서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요. 이거 모든 행정 업무 처리를 여기서 합니다. 그럼 이 분사함 사용할 인장의 등록 주되네. 이 분사함소의 휴업 신고도 주되네. 분사함소 업무 정지 때리잖아요.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때립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 업무체를 여기서 한다. 이 점 주의를 꼭 해주시고 자 이제 신고서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류는 이 요건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한다. 요건증명서 그대로 첨부하는데 볼까요? 그럼 이거 분사함소는 법인이 맞자? 법인이 맞죠? 그럼 법인등기상 증명서를 우리 법상 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겠어요. 다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낸다고 했죠? 역시 그럼 책임자 자격증 사본을 낼까 안 낼까요? 안 낸다. 등록관청에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책임자의 자격증4번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보증을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럼 보증을 1억 이상 추가 설정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보증 설정 증명서로 들어와야 되고, 책임자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들어와야 되고, 건축물 대장이쟁 건물에 분삼 확보해야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요, 일단 자격증 4번 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보증관계 증서는 내야 되죠. 다음에 법인기상 증명서는 우리 법상 내린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확인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서류를 일단 주의하시고,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들어와야 되고, 건축물 대장이쟁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수수료 내게 돼 있죠. 그럼 분삼 설치 신고 수수료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명시에 분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신고는 서구청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디 조례? 서구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우리 이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다. 그러니까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아니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고 들어갔어요.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기준에 적합했다. 그럼 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이 신고 확인서가 바로 이제 신고 필증이었어요, 옛날에. 그럼 이 신고서 서식상 처리 기한이 이거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내에 신고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요.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신고 확인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협회 통보 사항을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등신을 통보하라고 했죠. 그럼 이거 신고였지 않습니까? 협회 통보하는 거 맞죠?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인사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해준다. 근데 하나의 통보가 더 있어요. 여기 지금 광명시에 분삼 설치하는데 신고는 서구청장에게 뿌렸죠. 그럼 여기 광명시장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보해준다. 협회 통보는 다음 달 10일이죠. 주된에서 분사무소 통보는 지체 없이 통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키포인트는 설치 요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고와 관련된 사항들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서류 안 내는 것들 일단 감 잡아둡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거기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재교부란 말이 있잖아요. 찾았죠? 그럼 분사무소 신고확인서를 만약에 분실했다, 훼손했어요. 기재사항이 바뀌었어요. 그럼 재교부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는 거 맞아요? 수수료 내겠죠. 그러니까 우리 법상 수수료 납부 사유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잠깐 기억만 살리고 합니다. 우리 응시 원서 낼 때 응시 수수료 낸다고 그랬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수수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있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법상 수수료 납부 사유는 6번인데, 요거 증과 관련이 있다. 증과 관련이 있다. 자격증, 등록증, 신고확인서죠. 이게 신고필증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몇 번?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이에요. 증과 관련이 있다. 그 점 명심하면 돼요. 그럼 휴업이나 고용 신고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 정도 가볍게 이제 이해만 해두시고요. 다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별 표시가 있는데 분사무소에 설치는 임의사항이다. 분사무소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 말 이해되시죠?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럼 시군구가 기준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 근데요, 작년 시험이었죠 이게. 분사무소를 두는 때는 시도별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X죠. 틀렸어요.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시도별로 설치해야 한다는 틀렸죠. 근데 시도별로 설치할 수는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여기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신 분은요. 여기서 소나기 맞아요. 소나기 맞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계속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몽땅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지금 오늘 하는 부분은 공부하기는 쉬운데요.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장난치면 우리 여기서 소나기 맞아요.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나 휴강인가? 그 다음 주 하는 날
그 다음 주 할 때는 이제 의무를 하는데, 누가 지금 왜냐고 그랬어요? 나 가는 길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쪽 부분은 내용은 쉬운데 문제는 조금 이제 장난을 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으로 나갑니다. 공동사무소라고 부르는데 그 전에는 이게 이제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공동사무소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래서 우리 법 13조 6항인데 거기 원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하여 중개사무소를 다른 개공과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사용하는 중개사무소를 우리는 공동사무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게 중개사무소거든요. 이게 중개사무소인데 A 개공, B 개공, C 개공, D 개공 같이 씁니다. 이게 공동사무소죠. 이게. 그럼 이때 종별 제한이 있느냐? 종별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A는 공인인상 개공, B는 중개인이고 C는 법인이고 D는 분사무소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별이 달라도 공동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A, B, C, D가 우리 학원 동기생들이에요. 32의 동기생이에요. 그래갖고 의기투합해갖고 사무소 같이 하자. 해갖고 좋은 건물 하나 임차해갖고 여기다 두고 개설 등록을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등록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B, C, D가 다른 곳에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공이었다면 여기다 대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거나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종별 불문, 다음에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근데 관할 불문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사무소가 만약에 서구에 있는 사무소였어요. 그러면 이 C법인하고 D법인은 같은 법인이 아니죠, 지금. 이건데 C법인의 등록관청은 어디예요? 서구청장. 근데 D분사무소의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광명시에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등록관청이 광명시장이죠. 그러니까 관할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냥.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유롭게 설치할 수가 있다. 공동사무소를. 그럼 이렇게 공동사용했을 때 우리 법상 이렇게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제도가 있느냐,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 한 가지만 더 들어오면 돼요. 서류 한 가지가 공동사용하는 다른 개공 있죠. 다른 개공의 승낙서만 들어오면 돼요. 그럼 A, B, C, D는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이 승낙서만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도장 꽝꽝꽝꽝 찍어갖고 들어가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제도는 존재하지 않고요. 승낙서만 내면 끝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지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에요. 그걸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개공의 승낙서다. 그럼 이렇게 공동사용했을 때 우리 법상 주어지는 특혜라는 게 있느냐? 특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우리 법상 의무를 각자 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소만 같이 쓸 뿐 인장 등록 따로, 보증 설정 따로, 소공사 중개보증 고용도 따로, 상호 다 따로 써야 돼요.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이렇게 다 따로 써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명칭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성명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명도 간판에 다 각자 써야 된다.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특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악용만 해왔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악용을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는데 이분이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영업정지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먹었죠. 그러자 여기서 이제 중개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은 일하러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커피만 마시러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니까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예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공동사용 가능한데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갖고 구체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명시했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개공이 다른 개업공사에게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한대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승낙서를 줌으로써 공동사용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네요. 업무정지 사무소에다 대고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다만 이인이 공동사용 중이었어요. 그랬다가 A가 영업정지 먹은 거예요. 그러면 B, C, D는 계속 영업할 수 있죠. 그럼 B는 승낙서 줌으로써 이 자리 채워도 되네?
공동사용 중이다가 A만 업무정지 먹었다고요. 그러면 B가 E한테 승낙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로 채우면 되잖아. 그거 안 됩니까? 될 것 같은데? 아니, B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미 공동사용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곡은 줄 수 있죠, 승낙서를. 그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다른 계곡한테 승낙서를 주는 마음으로 공동사용 안 된다. 자, 이번에는 본인이 여기다 승낙서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의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본인이 일로 가는 거예요. 공동사용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전 신고하는 마음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역시 없다. 이게 두 번째 이거죠. 업무정지 개공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마음으로 공동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업정지 중인 사무소 여기다 대고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본인이 일로 가도 못해요. 그럼 C가 일로 갈 수는 있느냐? 당연히 안 되죠. 아,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자, 그럼 결론. 업무정지 개공과는 공동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요, 중개사무소 영업정지 먹으면 이거 계속 문 닫아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폐업. A가 폐업 신고해버려야 돼요. 폐업 신고하고 B가 걸면 되는 거죠, 이제? 죽여야지. 자기 등록을 죽이면 돼요. 등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무소 못 들어가요. 아셨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업무정지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개사법을 뭐 1순 하시고 2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법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하면 제재죠? 웬만하면 징역 1년에다가 징역 3년에다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영업정지를 먹었다. 그럼 폐업신고 해버려야 돼. 하고 커피만 마시러 나와야지. 일하러 나오면 절대 안 되고. 맞죠? 일단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갖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침 출근해갖고 컴퓨터 딱 켰는데 공동망이 딱 처음에 뜬다고 그랬잖아요. 쪽지가 딱 날라와. 자격증 있는 실장님 구합니다. 자격증 있는 실장님 구합니다. 그러면 그 중개사무소 영업정지 먹은 거예요, 지금. 맞죠? 자기 폐업 신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등록관청이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아요, 다. 다 압니다. 폐업 신고하라고 담당 공무원이 얘기해주는 공무원도 있어. 영업정지 때리면서 폐업 신고 들어오세요. 슬쩍 그렇게 얘기해. 그럼 알아듣고 폐업 신고 들어가야지, 그냥.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 거 걸라는 얘기지?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착해. 일도 열심히 하고. 자, 그래서 그때는 비타 500 사다 드려야 돼. 그 뇌물성, 대가성으로 주면 안 됩니다. 그냥 고생하신다고 그냥 줘야 돼. 고생하신다고. 대가성으로 주면 절대 안 돼. 주는 사람도 처벌받죠, 뇌물은. 자, 그러면 31쪽 갑니다. 사무소 이전으로 들어갑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이에요. 자, 이제 사무소 이전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출제를 엄청 잘하고 있다. 그래서 사무소에서 제일 잘 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은 무조건 냅니다. 이거는. 그럼 사무소 이전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눠서 역시 검토하는데 우리 지금 교재에는 하나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서구에 지금 이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옆 건물이 마침 비었다. 옆 건물은 싸다. 그러니까 옆 건물로 옮기자. 서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죠.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서구에서 그만하자. 연수구가 뜬다 하니 연수구로 가자. 해가지고 연수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이죠 지금. 이거는 그다음에 여기 있던 분사무소를 여기 서구 내에서 옮기거나 연수구로 옮기거나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보는데 우리 아직 휴업 공부 안 했는데 만약에 개공이 휴업 신고를 했어요. 중개사무소 쉬겠다. 그러면 휴업기간 중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휴업기간 중입니다.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 되죠. 여기 휴업 신고했는데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사무소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료 계속 발생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싼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전 형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관할 안에서 이전이에요. 그러면 서구 내에서 옮기는 겁니다. 그럼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해요. 중개사무소를 먼저 옮깁니다. 먼저 옮기고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등록증을 제기받습니다.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이냐? 이거는 10일이에요. 10일 내에 이전 신고 들어간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입니다. 그러면 5월 1일 날 사무소 옮겼다면 5월 10일까지 들어가야 돼요. 5월 11일까지 들어가면은 이건 이전 신고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초일 산입이 이거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다. 이렇게. 그럼 요 10일 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일 내 신고 안 해버리면 신고 위반이죠, 이제. 신고 위반은 과태료예요. 우리 법령상 신고 위반은 일단 과태료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가장 싼 거. 그래서 100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신고할 때 같은 관할 안에서 이전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등록관청에 들어가면 되죠. 그럼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 들어가고 이때 내는 서류를 이제 주의하는데 서류는 이건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좀 하는 게 필요한데 물론 이제 암기 표현은 이게 등사로 들어가 있어요. 등사 이렇게 돼 있는데 등은 등록증이겠죠. 등록증 원본이에요. 왜 등록증 원본이냐면 사무소가 지금 바뀌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죠. 첨부해야 되고 사무소 이전이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의 기재 건물이 확보가 됐는지 체크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옵니다.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로 이전했다. 그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등사를 첨부한다. 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여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거 재교부를 해주는데 신고서서 식상 처리 기한은 일단 7일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7일 내에 이제 등록증을 제교해 줍니다. 해주고 이거 신고였죠. 그럼 협회에다 통보하는 거 맞죠?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인증서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줘요. 이게 관할 안에서 이전이에요. 별로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연수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할 외 이전인데 절차는 이전하고 신고하고 재교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관할 내에서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전을 하고 신고 들어갑니다. 며칠에 들어간다? 10일. 우리 10일짜리 암기하자고 그랬죠. 그럼 10일짜리가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죠. 사교협회 조사 종료 통보. 이렇게 지금 암기표가 되어 있는데 사가 뭐다? 사무소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이에요. 교는 교 6이죠. 계속 반복할 거니까 할 때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책만 지저분해져요. 자, 그러면 이거 사고 예방교육 통지 10일 전까지 하게 돼 있죠. 다음에 협회는 다음 달 10일까지죠. 등신을 통보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등신을 통보하게요. 등록사항과 신고사항. 그 다음에 이게 조사가 모니터링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 모니터링을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해서 그 국토부 장관이 주사 및 조치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신속하게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주사 및 조치를 해주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게 돼 있죠. 며칠? 10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있죠. 종료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오늘 합니다. 다. 그 다음에 이 통보는 과태료 부과 통보예요. 과태료 부과 통보. 신고관청이 우리 개공에 대한 과태료 때렸잖아요. 개공에 과태료 때리면 등록관청에다 이 사실을 통보해줘야 돼요. 며칠 내? 10일 내. 과태료 부과 통보다. 이게. 그래서 반복할 거니까 이제 차츰차츰 암기를 해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전한 업체 10일 내 신고 들어갔어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이제 관할이 문제죠. 여기 서구청장에게 할 거냐 연수구청장에게 할 거냐 둘 다에게 할 거냐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 있죠. 이거와 똑같아요. 간 곳에다. 그러면 이자 연수구청장에게 한다는 얘기죠. 유자에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자는 이전 후 소재지에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줄여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불러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돼요.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 들어간다. 그럼 서류는 신고서에다가 등사를 첨부하는 건 똑같죠. 등록증 원본과 새로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여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등록증 재교부를 받습니다. 근데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만 서류 송부가 있어요. 서류 송부가 완전히 이사를 갔으니까 서류를 보내준다는 얘기죠. 관할구역 외로 옮긴 경우에는. 그럼 이전에서 신고를 받았으니까 종전 등록관청이죠. 이자가 종전의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법에서 더 많이 씁니다.
그럼 종전 등록관청에다가 서류 송부를 요청해요. 그럼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그럼 여기 송부에서는 날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송부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서류를 송부하게 돼 있냐면 이게 세 가지 등등행위예요.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예요. 이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요거 등록대장을 보내주는데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등록증 교부할 때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나간다고 그랬죠? 이게 개공의 호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는 동안 이거 계속 쫓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대장 보내줘야 되죠. 이게 이력카드니까. 이력카드. 그러니까 보내주게 돼 있고,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 있죠? 그 서류들 전부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종전이 이전 후에다가 지체 없이 이걸 송부해주고요. 그 다음에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럼 그 관련 서류를 다 보내주는데, 요 서류를 보내주는 목적은 두 가지다. 자, 이자가 서구에서 연수구로 옮겼는데 왜 옮겼냐면요. 여기서 위법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구청장에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먹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 일로. 이거 잡아야 되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 일순환 하시는 분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1년 내에 상습적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맞게 되면 가중처벌하고 있죠. 그러면 1년간의 서류 보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다 보내줍니다. 그럼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하느냐 종전이 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종전의 등록관청 관할경안에서 위반 행위를 했지만 이전 후에서 서류를 받았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걸 주의해야 돼 또.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행한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니까 당연히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협회 통보 사항이에요. 그래서 관할 외 이전 이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자, 여기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연수구로 옮겼거든요. 근데 주된 사무소는 김포시에 있었어요. 주된 사무소가. 그럼 절차는 분사무소도 이전하고 신고하고 재교받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전하는 날부터 분사무소 이전 신고 당연히 며칠 내야 된다? 10일.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요. 관할 어딘지 짐작되시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김포시장에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갑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자에게 들어가고요. 이때 서류는 여기는 지금 등록증이 아니죠. 뭘 첨부해야 된다? 신고확인서예요. 신고확인서 첨부해야 되죠.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이 아니고 뭘 첨부한다고요? 신고확인서. 이거 첨부합니다. 신고확인서를 첨부하고요. 새로운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여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장기재가 안 돼 있다면 대장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까지 같이 첨부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요거 신고확인서 재교부를 해주죠. 이건 물론 처리기한이 신고서서 기상 7일이고요. 그러면 재교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건 협회 통보하는 거 맞죠? 협회 통보하는 거 맞는데 하나의 통보가 또 있어요. 지금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연수구로 옮겼는데 신고는 김포시장에게 뿌렸죠. 그럼 여기 서구청장이나 연수구청장 자신의 관나로 분사무소가 빠져나가고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체표사 통보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보해준다. 그래서 분사무소는요, 모든 행정 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했던, 그 다음에 설치를 했던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모두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 지체 없이 다 통보한다. 최근에 이 질문을 아주 잘 내고 있네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중개사무소 이전이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까요? 여기 중개사무소로 있잖아요. 등록관청 내에서 옮겼거나 분사무소로 옮겼어요. 그럼 등록증이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 뭐만 바뀌는 거예요? 주소. 사무소의 소지지만 바뀌겠죠?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 들어가면요, 재교부를 해줌이 원칙이거든요. 이게 원칙인데 관할 안으로 이전했다고 그랬어요. 관할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고 그 원래 등록증에다가 그 사무소의 소유지를 바꾸는 거죠. 변경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은 뭐라고요? 재교부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변경 기재교부할 수 있어요. 관할 안에서 이전했거나 등사무소가 이전한 경우. 근데 등록관청 관할과 외로 옮긴 경우에는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죠. 외로 옮긴 경우는 반드시 재교부해야 된다. 반드시. 자, 그래서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중간에 찾아봤어요? 3번.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도 있다. 그럼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지금 서식이 우리 이제 기본서에서 다 빠져나갔는데, 서식에 보려, 서식에, 이전 신고서 서식이 있겠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서식을 보면, 여기에 변경 전 사무소의 수지가 있겠죠? 변경 후 사무소의 수지도 있겠죠? 기재란이, 맞죠? 서식에. 여기에 특이한 게 뭐냐? 변경 전 명칭, 변경 후 명칭이 있어요. 참고해두세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서식에 명칭을 변경할 수 있게 해놨죠, 지금. 명칭이 우리 뭐라고 이게? 상호.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상호를 바꿀 수 있게 해준 거죠, 지금. 상호를 바꿀 수 있게 해줬어요. 왜 그랬는지는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고 있었는데 대림 공인사무소로 해놨는데 푸르지오로 갔어요. 근데 푸르지오 갖고 대림을 역시 쓰면 안 되겠죠.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상호를 바꿀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 서식에 변경 전 명칭과 변경 후 명칭 기재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신고할 때 상호를 가볍게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이었습니다.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꼭 이해해 주시고요. 그 작년 시험에서는 특이한 게 뭘 물어봤냐면, 작년 시험에서는 통상적으로 사무소 이전 물어볼 때요,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작년에서는 특이하게 관할구역 내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이거를.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사무소 이전을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32쪽 업무지역과 중개사물의 범위로 들어갑니다. 이거 업무지역과 중개사물의 범위는 잘 안 물어보는 부분인데 일단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우리 개업공사의 종별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종별에 따른 업무지역의 범위를 따져보는 겁니다. 종별에 따른 업무지역의 범위. 그럼 현재 공인인사인 개업공사와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가 있어요. 이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공인인사인 개업공사와 법인은 업무지역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지역은 어디로 와봐야 돼요? 전국이다. 전국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사무소를 어디다 둔지 간에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입니다. 중개인이죠. 그래서 법 제7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기업공사. 이자가 바로 정식 명칭이 이거죠. 중개인이. 그럼 중개인은 자신의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을 업무지로 하고 이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하여 중개행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개인의 사무소가 경기도 김포시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의 지금 업무지역은 어디란 얘기예요? 경기도가 된다. 맞죠? 그래서 경기도가 업무지역이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물건에 하나여 중개행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만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합니다. 오늘 공부해요.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죠. 여기에 가입을 하고 이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한다면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 있죠. 이건 업무지역에 있고 또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이게.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장난친 기분에 속지 말자고 그랬는데,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면,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즉시 전국으로 확대된다. OX. X.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다고 기억합니다. 얘만 인정하는 거예요. 정보망에 가입했다 하여 업무지역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인이 소속 공인인사를 고용을 하면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즉시 전국으로 확대된다. OX? 역시 X예요.
수공사를 고용해도 업무지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했어요.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제재가 업무정지예요.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제재가 업무정지.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이제 손가락질도 있지 않습니까?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하여는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럼 만약에 여기 김포시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요. 그럼 이분은 업무지역이 경기도죠, 지금. 경기도인데, 경기도 내 물건이라면 토지든 건물이든 임목이든 공장재단이든 광업재단이든 다 중개할 수 있죠. 그러면 중개대상물 범위에 대해서는, 그 종류에 대해서는 종별에 따른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경기도 내 물건이라면 다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지만 물건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업무지역 내에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한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인을 봤으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중개사무소 이전을 봤거든요. 이전. 우리 중개인 전국으로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사무소 이전. 있죠?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지만 사무소 이전은 전국으로 갈 수 있죠, 지금? 그러면 시도를 달리하는 사무소 이전을 해버리면 중개인 업무지역이 바뀌네요? 맞죠? 그래서 중개인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소 이전과 결합해버리면 얼마든지 업무지역을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포시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 서울에 있는 물건 중개 의뢰를 받았다.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그럼 잠깐 서울로 사무소 옮겨놓고 중개하고 다시 오거나 아니면 정보망 이용하면 되죠. 이걸 이용하면 되고 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한다. 그냥. 그죠? 그냥 합니다. 업무지역 위반은 뭐라고 했지 제가? 업무정지. 뭐 3개월 쉬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고요. 자, 그래서 중개인에 대한 내용까지 여기까지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중개인과 공인인상 개공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그거라고 그랬죠. 일단 업무지역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업무지역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잠시 후에 나오는 겸업. 겸업에서 경공매 업무를 중개인은 못해요. 경공매를.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겸업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32쪽 이제 겸업으로 가는데, 이거는 매회 출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오늘 하는 거에서 자칫 이제 틀리기 쉬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겸업입니다. 겸업은 좀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법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그럼 이 겸업에 대한 문제는 그거죠.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있겠는가?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겸업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놓고 내가 슈퍼마켓을 할 수 있느냐? 회사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겸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하고 이중소속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이중소속은 중개사무소에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거. 이건 전면금지였고, 겸업은 각도가 다릅니다. 내가 슈퍼마켓 할 수 있냐, 문방구 할 수 있냐 문제가 겸업이에요. 이게. 그럼 이 겸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법이 개인과 법인을 완전히 달리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인 개공, 공인인상 개공이 있고 중개인이 계십니다. 이들은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우리 법상 아예 없어요. 원칙 없습니다. 겸업 제한 규정이. 그러면 겸업 제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이들은 겸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겸업 제한이 원칙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중개인은 경매대상, 공매대상, 부동산, 권리분상 및 취득약상과 입찰 신청, 외신청 대리 못합니다. 경공매는 못해요. 중개인은. 자,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개인은 잘 묻질 않지만 공인인상 기업공사나 중개인은 요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지문은 일단 O다 X다. 이 지문은 일단 O예요.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요걸 꼭 명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법인인 개공. 법인인 개공은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토탈 7가지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업 외에 6가지만 겸업을 할 수 있어요. 더. 그러니까 법인은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을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더 많을 거라고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법인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우리 법이 이런 태도를 취했느냐? 이거는 실물을 보면 그냥 그냥 느낌이 온다고 그랬는데, 실물을 보게 되면 공인인상 개공이나 중개인은 직원 한두 명 고용해서 업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제한을 안 하더라도 더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겸업 제한을 안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둔 거예요. 근데 법인의 경우는 직원을 수십 명 고용해서 대형화가 되는데 업무의 제한을 안 해버리면 중개업은 부수적으로 하고 이상한 업무만 자꾸 하더라 이거예요. 투기를 주장하고 말. 그러니까 겸업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겸업이 누가 훨씬 더 넓다? 개인이 훨씬 넓어요. 개인이. 그래서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11만 명의 개업공사 중에 법인이 2,000개도 안 된다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법인으로 갈 이유가 없으니까 법인으로 가면 오히려 업무 제한을 더 받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안 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협회에서 법인에 대하여 겸업을 푸는 걸 더 반대하고 있어요. 협회에서 왜 반대할 것 같아요? 법인의 겸업 풀어버리면요. 돈 된다면 다 뛰어들죠? 다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골목상권을 침해할 거다 해갖고 법인의 겸업 푸는 거를 우리 협회가 더더욱 반대하고 있어요. 푸는 거를. 그래서 어쨌든 현재 현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형 겸업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지만 지금 협회 이제 참고인데 전혀 없느냐는 아니에요. 개인이 겸업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금지행위를 나중에 공부하는데 금지행위의 첫 번째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에요. 그럼 매매업은 금지되어 있겠죠. 금지행위가 당연히 못하는 거고 공무원인 신분을 가진 분은 고공무원법이나 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영리행 종사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신분을 가진 분은 중개사무소에 문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개인의 경우는 경공매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칙 규정에서 중개인은 이거 경공매 못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상 또 등록증이나 자격증이 양도되어야 해당될 정도의 겸업은 금지합니다. 그럼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A가 열었는데 사무소를 놓고 본인은 회사의 주관에 상근직으로 출근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겸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중개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개공이 출근을 해버리면 결국은 업무 수행을 소공이나 보조원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들에게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겸업은 안 된다. 이게 이제 내재적 한계예요. 그럼 회사에 결론적으로 주간에 상근직으로 나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야간에만 나가는 건 상관이 없겠네, 그럼? 맞죠? 야간에 나가는 거. 단 조건이 뭐라고? 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나가는 게 아니고 이틀만 나간다. 이럴 수도 있겠죠. 또, 오전에만 나가고 오후엔 다 쉰다. 이럴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는 그거예요. 개공이, 사무소를 여신 개공이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경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문방구를 더 하는 거예요. 상관? 없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단 사업장이 중개사무소 근처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소공을 반드시 고용해놔야지. 소공으로. 소공이 내 업무를 대신 다 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나는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수익이 불안정하니까 일단 겸업을 고려하는데 겸업을 부득이하게 해야 될 분은 이 정도 이제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겸업인데, 그럼 이제 문제는 법인의 겸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토탈 7가지 외에는 아예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법 14조에 이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딱 정해줬어요. 법제 14조가. 그래가지고 중개법인은 중개업 외에 이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는데 이 6가지 겸업의 내용을 법인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문사합이라고 그랬죠? 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업무를 더 할 수 있느냐? 상가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상가 및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오피스텔 임대 관리 해줍니다. 이 관리 대행이죠. 경비 붙이고 청소 지주고 청소 붙이고 월세 징수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관리 대행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게. 그럼 주택 상가가 아닌 농업용 창고시설입니다. 이건 가능하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그래서 거기 안 되는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안 되는 것들. 자, 다음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어요.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죠. 그럼 부동산 컨설팅인데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니까 증권 투자 컨설팅 하는 거예요. 이거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부동산 펀드를 조성합니다. 역시 안 되죠. 다음 부동산 금융을 알선한다. 다 안 됩니다. 또 포크랜드라고 직접 부동산 개발업 하는 거예요. 개발업 가능하다, 불가하다? 당연히 불가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상담까지만 가능해요. 이게.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개업 공인인설 대상으로 합니다.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이건데 이게 중기업 경영 컨설팅이거든요. 이건 경영 컨설팅이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프랜차이즈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중에서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통닭집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중개법인 통닭집 프랜차이즈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이거 뭐에 대한 프랜차이즈다? 중기업엔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124, 부동산 서브, 그러니까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이니까 그럼 상대방이 누구에 대해요? 개공대상이에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개공대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인의 업무 중에 상대방 딱 지정한 게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개공대상이어야 된다. 그럼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공이란 말을 우리는 완전히 분리하게 쓰고 있죠, 지금. 그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제공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시고. 자, 네 번째로 역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이 건축할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대신 분양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분양 대행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분양 대행도 주택과 상가만 허용을 했으니까 토지 분양 대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그래서 있잖아요. 대행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관리 대행이든 분양 대행이든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됩니다. 관리 대행이든 분양 대행이든 이거는 주상만 된다. 주상. 주가 뭐예요? 주택. 상은 상가.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내리할 수 있고요. 이건 잠시 후에 더 부연 설명하고 경공매 업무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서되는 용역이에요. 그럼 주거 이전에 부서되는 용역이라는 게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죠. 이거를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직접 운영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헷갈리기 때문에 거기 암기라고 돼 있는데 관상차분경이로 돼 있죠. 관상차분경이. 제관상차분해 보여서 경이롭다. 이 말인데 관상차, 프랜차이즈 할 때 차, 분이에요. 분양 대행할 때 분. 그 다음에 경공매 알선 대리와 이사 관련 용역이에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그래서 관상차분경이로 암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연습장에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연습장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도 같이 기억하는데 자 그럼 잠깐 따져볼까요? 거기 그 숟가락 표시에 있는데 이거 숟가락 아니고 돋보기라고 그랬죠? 네, 돋보기라 하겠습니다. 33쪽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 6가지 업무를 우리 공인인상 개공이에요. 공인인상 개공은 이거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모두 가능합니다. 공인인상 개공은요. 이 사업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맞죠? 경업 제한이 없으니까. 토지 분양 대행도 할 수 있죠. 법인은 못하지만. 이해되세요? 개인은 경업 제한이 없으니까. 다음 우리 중개인이 있죠. 중개인은 이 6가지 업무 중에 뭐만 안 되는 거예요? 경공매만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이 6가지 업무는 원칙적으로 지금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안 된다. 중개업을 제외하는 업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합니다. 이거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다는 얘기죠. 다만 거기 1번의 마지막에 단 공매부동산 취득알선은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최근에 판례였어요.
이해를 해두시는데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이 판례는 난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는데 우리 대학 강의하니까 그냥 기억만 하고 가자고요. 우리 개공이요. 개공이 공매 있죠. 공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잖아요. 온비들을 통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지금 현재 입찰을 하고 있는데 공매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을 한 거예요. 공매 부동산 소개를 했다는 얘기죠, 이거. 이거 낙찰을 받아라. 그래서 몇 번 실패하다가 이제 몇 건을 낙찰을 받고 또 몇 건은 낙찰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보수를 받았는데 무지한 보수를 받았어요. 아주 능력 있는 개공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제 손님이 본전 생각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반환 청구한 겁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공매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은 중개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므로 초과에 받은 것은 반환해라 하고 판단을 내렸어요. 1심, 2심에서는 이거 중개 아니다. 그러니까 반환할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다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3심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또 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법은 논리라고 그랬죠. 논리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논리로 또 안 풀어지는 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매부동산 알선은 중개보수규정에 적용이 있다. 이 정도 참고해 두세요. 그러면 보수 초과로 처벌해야 되죠, 이거? 그런데 또 처벌은 안 했다?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법원 판결을 보면 솔직히 신뢰가 잘 안 갑니다. 그냥. 어쨌든 그래서 좋아요. 우리 대학 강의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매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은 보수규정에 적용이 있다. 아셨죠? 그렇게만 이제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잖아요. 제재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개법인의 겸업위반은 4번에 있죠. 겸업위반은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임취입니다. 이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용 사유이기도 해요. 모두가 업무용 사유이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 그 3번에 있는데 우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시는 법인은 당연히 이 6가지 업무를 단 한 가지도 수행할 수 없어요.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이거 한 가지도 할 수 없죠? 특수법인은 중개업만 부수로 허용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경공매 업무가 있는데 요거는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공은 중개인을 제외하고 경매부동산, 공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부동산이죠. 법원에서 지는 데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대리, 이게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죠. 이거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경매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의 알선만 합니다. 이것은 법원에 등록 안 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공매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법원에 등록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경매부동산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한다. 그래서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마련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그것만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럼 다른 건 그냥 할 수 있고 이 업무를 우리 중개인은 단 한 가지도 수행할 수 없다. 여기까지.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했지요?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커피 한 잔 먹고 하죠.